우리의 몸의 이제 구조가 실은 안에 있는 대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요추 질환의 정말 중요한 기능적 원인은 가동성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공통되게 무리가 안 되는 방법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호부터 저희가 몸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정우재 원장님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고요. 전주에서 우주 메디웰 의원이라는 곳을 하고 있고 통증의학과 기능학 관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랑 정말 결이 맞아서 저희는 기능의학을 전수해드리고 저는 이제 통증을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몸이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몸이 무너지는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몸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피곤과 다른 개념으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꽤 건강을 추구하고 식단도 하고 에너지를 저는 넘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 저희 결을 따라오시면 제가 장 이야기, 뇌 이야기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데 궁극적으로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예. 살려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네. 특별히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여러 기관들이 움직임을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쉴 때도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저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빠른 속도로 척추나 근골격계가 노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것 혹은 또 우리 몸을 만져주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의학 혹은 정골의학이라는 이렇게 개념들에서 보면은 구조는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의 이제 구조가 실은 안에 있는 대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능의학에는 이제 세븐 코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븐 코어인데 마지막 코어가 지금 말씀하셨던 구조, 즉 스트럭처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트럭처가 내부 장기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도 지배한다는 것에 저는 너무 공감해요. 저희가 하는 스냅피 주사가 바로 그 원리에 붙어 있는데 병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일상에서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밸런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려운 개념 하나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셀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르고요. 세포 기계 신호 전달이라는 건데 몸을 자극하는 기계적인 자극을 만드는 게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대사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몸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들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드는 거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세포 기계 신호 전달, 셀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는 개념은 바깥에서 오는 기계적 자극 혹은 내부에서의 세포의 기계적 담겨짐들이 우리 내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암이라든지 또 다른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돼 있는 과정 패스웨이라고 요즘에는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메카노 트랜스덕션, 그러니까 기계 신호 전달을 이용한 치료법 중에 하나는 충격파,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꼭 병원에서 하지 않는 방법들에는 자가 근막 이완이나 스스로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극들이 내부에서 기계 신호 전달의 과정들, 패스웨이들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인지하고 몸에는 세포 기계 신호 전달이라는 과정도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이제 이 다음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움직임이 근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즉 세포까지 바꾼다. 저희가 예전에 좀 어렵지만 후속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네네. 봤고 네. 또 움직임이 뇌를 좋게 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오늘 되게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예, 원장님이 너무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움직임은 그냥 단순히 많이 운동하면 좋지 심폐기능 좋아질 거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세포 기계신호 전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대사들까지도 맞아요. 영향을 네. 주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뇌 기능이나 네. 장 기능, 셀룰러 메카노 트랜스덕션은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계적 자극이 항상 적절해야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는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예. 혹은 이 운동이 주는 쾌감에 쾌감. 조금 더 몰입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아까 세포 기계신호 자극 관점에서 본다면 과도한 자극입니다. 네. 기계적 자극이 과도하면요 빠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자극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기계적 자극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나친 운동은 연부 조직에 기계적 스트레스를 과하게 일으키니까 많이 다치시죠. 네. 혹은 많이 닳죠. 그래서 힘줄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상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빨리 늙어버릴 수가. 맞아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과한 운동도 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네. 결과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 기계적 자극은 적당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나이에 맞는 기계적 자극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에 맞는 기계적 자극을 찾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운동 전문가나 혹은 뭐 물리치료사 혹은 의사가 적당하게 처방하는 부분들도 개별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공통되게 무리가 안 되는 방법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강화하는 목적보다는 이 근육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이제 뭐 영어로는 근육 강화는 머슬 스트렝스닝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예, 근력 운동. 그렇죠. 네. 근력 운동이죠. 네. 그리고 근육 활성화는 머슬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훈련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중고강도의 힘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면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저강도로 훈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신장이 일어나지 않고 고정된 아이소메트릭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네. 근육을 활성화하는 수준이라서 이런 거는 나이를 떠나서 어떤 고령자들에게도 굉장히 알맞는 근육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네. 방법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몸을 움직이는 개념들 중에서 저희가 꼭 또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요.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결합 조직이라고 부르는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의대 때 십체 해부 실습 네, 때 네. 근육은 다 이렇게 이제 다 꼼꼼히 보지만 네.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은 항상 뜯어서 버리잖아요. 보통 우리 네. 갈비 먹을 때 네. 이렇게 씹히는 그분들. 그쵸. 고기의 근막들이 네. 이렇게 질겅질겅 강하게 네. 씹히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막은 좀 소외되어 왔던 기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근막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여기에 많은 정보를 오고 가게 하는 뭐 신경이나 이런 수용체들이 되게 풍부하다. 혈관도 풍부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근육은 우리 몸에서 동력을 만드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ATP를 만들고 대사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또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은 많은 조직들과의 연결성 그리고 이 주변의 신호들을 잘 전달해서 더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근육과 근막을 다 생각하는 게 좋고, 근육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 활성화로 이제 이걸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근막이라는 거는 이 근막을 스트레칭 하거나 또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 이거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이거 거죠.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육을 활성화, 네. 근막을 이완. 그렇죠. 우리 예전에 김주환 교수님 편도체를 네. 안정화, 네. 전두엽을 활성화처럼 네. 편한 절화처럼 우리도 네. 하나 용어를 정하죠. 네네네네. 그러면 근활 막완으로. 그쵸, 근활, 막완. 근활 막완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리고 예. 이거에 따라서 운동을 실제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이게 이제 하실 때 보면은 뭐를 좋게 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인지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고, 또 많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이나 유튜브의 운동 정보들 보실 때 이거는 근막 관점에서 좋겠구나, 이건 근육 관점에서 좋겠구나를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좋은 움직임을 갖고 대사가 활성화되는 몸, 그리고 좀 덜 늙는 몸을 갖는 데 있어서 근육도 활성화시키고 근막도 잘 이완시켜야 되겠다. 좋아요. 이 두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은 근막이 이완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이 이야기를 좀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텐서그리티라고 부르는 생체 긴장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한국말로 해도 무지 어렵네요. 맞습니다. 저도 네. 이거를 처음엔 봐도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나눠서 이해하면 네네네. 좋은 텐데요. 네. 생체를 우선 빼고요. 텐서그리티, 긴장 무결성만 보면 좋을 텐데, 긴장도가 있는 어떤 구성체인데요. 이것이 전체로 봤을 때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다리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큰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딱 올려놓고 이 다리에 전체적인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를 쭉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어들이 이 다리의 무게를 적정한 긴장력으로 전부 다 분산해서 갖는 거죠. 이런 건축적 구조를 긴장 무결성 구조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축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공학이나 건축학에 있던 텐서그리티라는 개념을 닥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몸에다 가져와다 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몸이 긴장 무결성을 갖느냐? 근막을 통해서 그런 긴장 무결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이 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치 그 영화 베놈을 보면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나와서 몸 전체와 저 속까지 다 덮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베놈이랑 괴물이 되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이 몸 전체를 겉에부터 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근막이란 게 전부 짱짱하게 긴장형으로 덮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이 와이어 같은 역할을 근막이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근막이 한쪽이 딱 단축이 되면 이 긴장도가 여기가 늘어나면서 이 긴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끓여져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막이 한쪽이 너무 과도하게 단축이 되면 밸런스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이 밸런스의 틀어짐은 몸에 이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막을 좀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근막을 이완시키는지 한번 좀 포커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해야 되는 근육이나 근막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한테 하나만 좀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외래에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근육,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근막은 대요근이라는 허리 쪽에 있는 큰 근육. 네. 이거는 장요근이라고도 부르는데, 긴 근육. 이 여기에서의 장요근은 장골근과 대요근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근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젖산을 생산하는
상상할 만큼 대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활성화돼 있으면은 몸의 대사 능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좋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면 반드시 저는 대요근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허리와 골반의 관점에서 이제 대요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흉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움직임이라는 책을 쓴 그레이 쿡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은 이제 몸의 어떤 기능을 평가하는 FMS라는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제안한 몸을 검사하는 방법들 중에, 몸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컨셉트라는 게 있어요.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 컨셉트라는 건 뭐냐면요, 한 관절이 가동성 관절이면 그 다음 관절은 지탱하는 안정형 네. 관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는 누가 봐도 가동성 관절이잖아요. 그럼 팔꿈치는 안정형 관절이고요. 손목은 가동성 관절이고 요 손 부위는 안정형 관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가동성 관절이 잘 못 움직이면 안정형 관절이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돼야 되는 관절이 과사용되게 돼서 안정형 관절이 쉽게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체간으로 가져가 보면 흉추는 가동성 관절이고요, 요추는 안정형 관절인데 흉추의 가동성이 안 좋으면 요추를 더 많이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요추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요추 질환의 정말 중요한 기능적 원인은 흉추의 가동성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또 중력의 영향으로 근력의 힘들이 빠지면서 흉추가 더 말리면서 가동성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또 대요근과 함께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흉추의 가동성이다. 그 다음 근막은 대요근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들도 중요하겠지만, 흉추와 요추에 있는 근막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복부의 근막들, 이것들을 이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체간이 중요하고, 이 체간이 틀어져 있으면 또 밸런스도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저는 선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장 강조한 근육, 또 근막이 첫 번째가 대요근이고, 네. 또 대요근과 흉추를 연결하는 근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부분 시청자들이 대요근이 어디지 용어는 이제 간신히 어렴풋이 이해했는데 좀 눈으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직접 근육을 활성화되어보고 근막을 이완 당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동하실까요? 예, 이동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